6월의 햇살은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꿀물처럼 달콤하고 나른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작은 2층 집 거실,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는 마룻바닥에 부서져 내렸다. 집 안을 채우는 것은 오래된 나무 가구의 묵은 향과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할머니와 손녀의 나지막한 웃음소리였다. 강소은은 올해로 16살이 되었다. 또래 아이들처럼 화려한 아이돌에 열광하거나 최신 유행을 좇는 대신 그녀의 세상은 조용하고 깊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문선희의 손에 자란 소은에게 할머니는 세상의 전부였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소은이 낡은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섬세한 선으로 그려진 작은 꽃 모양의 펜던트가 있었다. 전문적인 솜씨는 아니었지만 디자인에는 소녀의 순수한 꿈과 따스한 감성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문선희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녀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70평생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골을 패놓았지만 소은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언제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따뜻했다. 우리 손녀, 솜씨가 이리도 좋아서 어쩌나 꼭 할머니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구나. 선희는 소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비단결 같았다. 소은은 할머니의 칭찬에 쑥스러운 듯 뺨을 불켰다. 그냥 그려본 거예요. 예쁘죠, 암? 예쁘고 말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오늘은 소은의 16번째 생일이었다. 선희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손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변변한 용돈, 한 번 주지 못하는 가난한 형편이 늘 마음에 걸렸다. 며칠 전 소은이 친구와 함께 시내를 구경하다가 한 주얼리 샵 쇼윈도에 진열된 작은 목걸이를 넋을 잃고 바라보던 모습을 선희는 우연히 보았다. 화려하지도 비싸 보이지도 않는 소은의 스케치북에 그려진 것과 꼭 닮은 소박한 꽃 모양의 목걸이였다. 소은아, 오늘 할머니랑 시내 나갈까 시내요. 왜요? 우리 손녀 생일인데 할머니가 선물 하나 해줘야지. 선희의 말에 소은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선물인걸요. 아이의 속 깊은 마음에 선희는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장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해온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 안에는 빳빳한 지폐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은 비상금이었다. 가자.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목에 예쁜 거 하나 걸어주고 싶어서 그래. 선희의 고집에 소은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할머니는 외출을 위해 가장 아끼는 짙은 남색 코트를 꺼내 입었다.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코트였지만 단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했다. 그리고 옷깃에는 작고 오래된 나비 모양의 브로치를 달았다. 자개와 은으로 세공된 브로치는 화려한 보석 하나 박혀있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기품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셀레스티아라는 이름의 주얼리 샵이었다. 통유리로 된 화려한 외관 너머로 눈부신 조명 아래 반짝이는 보석들이
현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그들을 맞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값비싼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매장 안에는 몇몇 부유해 보이는 손님들이 직원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선희와 소은의 행사액은 그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낡은 코트를 입은 할머니와 수수한 옷차림의 손녀. 그들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잘못 들어선 구경꾼 같았다. 직원들 몇몇이 그들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다가오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소은은 자신들을 향하는 차가운 시선에 저도 모르게 할머니의 코트 자락을 꽉 쥐었다. 그때 매장 안쪽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나타났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와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화장. 그녀는 가슴에 매장 매니저 최유라라고 적힌 금색 명찰을 달고 있었다. 최유라 매니저는 선희와 소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입계는 경멸이 담긴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와주겠다는 말이었지만 그 말투는 여긴 당신들이 올 곳이 아니니 어서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들렸다. 선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창가에 있던 작은 꽃 목걸이를 좀 보려고 하네만. 꽃 목걸이요. 최유라는 과장된 몸짓으로 쇼윈도를 가리켰다. 아, 저 제품 말씀이시군요. 저희 매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라인이긴 합니다만 가장 저렴한 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녀의 태도에 소은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쏠렸다. 최유라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이내 선심이라도 쓰는 듯 목걸이를 꺼내 검은 벨벳 트레이 위에 올려놓았다. 보시죠. 수는 제품이고 가운데 작은 스톤은 시뮬런트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그 안에는 이까진 물건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짜증이 역력했다. 소은이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향해 손을 뻗으려 할 때였다. 최유라의 날카로운 시선이 문득 선희의 코트깃에 꽂혔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머, 할머님. 최유라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브로치는 참 오래되어 보이네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걸 하고 다니는 분도 계시는군요.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선희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브로치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그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고 그녀의 젊은 날과 열정 그리고 잃어버린 꿈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최유라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할머님, 이런 곳에서 그런 푼돈짜리 목걸이를 보실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차라리 그 낡아빠진 브로치나 수선해서 쓰시는 게 어떠실지. 보기에도 영 흉해서 말이죠. 낡아빠진, 흉한.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송곳처럼 소은의 귀를 파고들었다. 소은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할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수치심에 온몸이 떨려왔다. 할머니, 우리 그냥 가요. 네. 소은이 울먹이며 할머니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그제야 선희는 시선을 들어 최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온화함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두 눈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텅 빈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차갑고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시선은 너무나도 서늘하고 날카로워서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최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늙은이에게서 어째서 이런 위압감이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선희는 아무런 대꾸도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소은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으로 매장을 걸어 나갔다. 마치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화려한 셀레스티아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닫혔다. 최유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코웃음을 쳤다. 가난한 늙은이와 손녀딸에게 베푼 친절 정도로 여겼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방금 자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자신이 내뱉은 오만한 말들이 어떤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되었는지를. 시끄러운 도심의 거리를 걸어가는 할머니와 손녀의 뒷모습. 소은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선희는 손녀의 머리를 몰차 쓰다듬으며 하늘을 보았다. 6월의 태양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따스함이 비치지 않았다. 온화했던 할머니의 두 눈은 이제 막 벼려낸 칼날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은 하나의 결심을 담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세상에 대한, 그리고 감히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행복인 손녀에게 상처를 준 오만한 자들에 대한 가차없는 심판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다. 햇살은 여전히 창을 넘어왔지만 옹이는 느껴지지 않았고, 무엇에서는 늘 나던 구수한 찌개 냄새 대신 짙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강소은은 제 방에서 나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꼿꼿하게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문선이는 어제 입었던 짙은 남색 코트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창밖의 회색 새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옆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비현실적인 정적감에 휩싸여 있었다. 소은은 덜컥 겁이 났다. 어제의 일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할머니, 아침 드셔야죠. 소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선희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빈 허공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소은이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 선희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소은아, 방에 들어가서 학교 갈 준비하거라. 할머니는 잠시 통화 좀 해야겠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소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에 의지해 소은은 거실의 동태를 살폈다. 선희는 품 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지배한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구식 전화기를 고집했다.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누르자 짧은 연결음 끝에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소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 할머니를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하고 정중했지만 그 단어 하나가 주는 무게감은 엄청났다. 선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조 실장, 나요. 오랜만입니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남자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주군의 명령을 기다려온 충직한 기사처럼 잠자는 용의 발톱을 건드린 자들에게 아침 인사를 해야겠어. 선인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새벽의 푸른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JC그룹, 오늘부터 시작하게. 알겠습니다.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선인은 전화기를 닫고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방 안에서 숨죽여 듣고 있던 소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용의 발톱, JC그룹, 그게 다 무슨 소리일까? 그리고 회장님이라니. 자신의 할머니는 그저 평범하고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던가. 소은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란으로 가득 찼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위치한 JC그룹 본사. 30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젊은 CEO 박태준이 값비싼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다. 38배 나이에 국내 굴지의 주얼리 및 패션 그룹을 이끄는 그는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성공은 아버지인 박진성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고 굳게 믿었다. 그때 육중한 집무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며 기획조정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서 예의 없는 행동과 소란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웬 호들갑이야. 무슨 일인데? 주식시장이 이상합니다. 개장과 동시에 정체불명의 자금이 우리 그룹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태블릿 PC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JC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비정상적인 수직 상승을 그리고 있었다. 엄청난 양의 매수 주문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배우는 어느 놈들이야? 라이벌인 TS그룹 짓인가? 아닙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처에 등록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분산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장난이 아니었다. 명백한 적대적 M&A 시도였다. 누군가 JC그룹 전체를 삼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동원하고 있었다. 박태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당장 이사회 소집해. 그리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으로 방어해. 감히 어느 미친놈이 이 박태준의 것을 넘보아. 그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수십 명의 엘리트 직원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고함을 치며 전 세계 금융시장과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의 한적한 부촌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한 중년 남자가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맞춤 정장. 그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다. 그의 앞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된 노트북 여러 대가 펼쳐져 있었고 그 화면에는 JC그룹의 주식거래 현황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바로 문선 위에 충직한 신복 조영철 실장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조용히 춤을 출 때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이
국경을 넘어 움직이며 JC그룹의 숨통을 조였다. 그의 주변에는 그가 직접 선발하고 훈련시킨 소수의 정예 요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JC그룹 본사의 아비규환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은 수면 아래를 유영하는 거대한 백상아리처럼 고요하고 치명적인 기운만이 감돌았다. 조영철은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 젊은 시절의 문선희 회장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맨손으로 시작해 국내 최고의 기업을 일구었던 강인하고 현명했던 여장부. 하지만 가장 믿었던 동업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모습을 감춰야 했던 비운의 경영자. 그는 문 회장이 은퇴한 이후에도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키며 언젠가 올 그날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어젯밤 수십 년 만에 잠들어 있던 용을 깨우는 명령이 떨어졌다. 다시 시골의 작은 집. 소은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고 학교 갈 채비를 마쳤다. 거실로 나오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은을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제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다정한 할머니로 돌아온 듯했다. 수연아, 학교 다녀오너라. 저녁에는 우리 손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아무 걱정 말고 학교 잘 다녀와. 선희는 소은의 가방을 챙겨주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소은은 할머니의 따스한 손길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소은이 집을 나서자마자 선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코트깃에 달린 낡은 나비 브로치로 향했다. 낡아빠진 흉한 것. 어제 들었던 모욕적인 말이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브로치를 매만졌다. 그녀의 손끝에서 서늘한 분노와 깊은 슬픔이 함께 묻어나왔다. 태준아, 내 아비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때도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너희는 내 마지막 자존심이자 내 세상의 전부인 것을 건드렸다. 고요한 거실. 여왕은 자신의 왕좌에 앉아 첫 번째 체스 말을 움직였다. 세상은 아직 그 거대한 게임의 시작을 알지 못했다. 그저 금융시장의 작은 소란 정도로 치부할 뿐이었다. 하지만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주식시장에서의 1차 공격 이후 며칠이 흘렀다. 박태준은 그룹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간신히 주가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출혈은 컸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사실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경영 능력을 시험하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다시 오만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JC그룹은 VVIP 고객들을 초청해 자사의 플래그십 브랜드인 셀레스티아의 신규 컬렉션 론칭 파티를 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렀고 박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만만한 연설을 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고객 여러분, 셀레스티아는 단순한 주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와 신뢰의 약속입니다. 저희는 최상의 원석과 장인 정신으로 그 약속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파티장 곳곳에서
손님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속보 알림이었다. 단독. 대한민국 명품 주얼리 셀레스티아 다이아몬드 등급 조작 판매 의혹. 소비자 기만 논란. 헤드라인을 확인한 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기사는 국내에서 가장 신망받는 보석 감정 권위자인 김동연 교수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셀레스티아의 최고가 라인인 이터널 스타. 컬렉션에 사용된 다이아몬드가 광고했던 VVS1 등급이 아닌 2단계나 낮은 SI2 등급의 저품질 스톤이라는 것이었다. 보고서에는 현미경으로 촬영한 다이아몬드 내포물 사진과 성분 분석 데이터 등 빼도 박도 못할 과학적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파티장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웅성거림이 삽시간에 분노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약혼 반지가 이터널 스타인데 사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가 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간신히 평정을 가장하며 단상을 내려왔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렀다. 주식 공격이 정면에서 날아온 창이었다면 이것은 등 뒤에 비수를 꽂은 기습이었다. 뉴스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TV 채널마다 김동연 교수의 인터뷰가 방영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셀레스티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들끓었다. 사기꾼 기업. 양심 없는 JC 같은 자극적인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의 셀레스티아 매장 앞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쳤고 그 모습은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JC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며 광분하고 있었다. 값비싼 도자기가 박살나고 서류들이 공중에서 눈처럼 흩날렸다. 누구야 대체 어떤 새끼가.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레이더에 한 사람이 걸려들었다. 바로 그를 모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셀레스티아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의 매니저 최유라였다. 최유라, 당장 내 방으로 들어오라 그래. 박태준의 비서로부터 호출을 받은 최유라는 사색이 된 얼굴로 회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묵직한 유리 잿더리가 그녀의 발치에 날아와 산산조각이 났다. 내년 눈은 장식이야. 네가 매장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따위 스캔들이 온 세상에 터지냐고. 박태준의 고함이 사무실 전체를 울렸다. VVS1이랑 SI2도 구분 못하는 병신을 매니저로 앉혀놓은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최유라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다. 회장님, 그건 저희 매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닥쳐 변명하지 마. 네가 책임자잖아. 네가 그 자리에서 고객들 등쳐먹을 궁리만 할 때 회사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던 거야. 그는 일말의 이성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에게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당장 이 사태를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을 뿐이다. 일주일 주지 이 사태 수습 못하면 너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릴 줄 알아. 내쫓는 걸로 안 끝나. 내 인생을 끝장내 버릴 거라고. 알았어. 최유라는 거의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억울함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한편 문선희의 작은 집 주변에는
미세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소우는 하굣길에 동네 어귀에서 낯선 검은색 세단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 번호판도 없는 차는 늘 같은 자리에 조용히 서 있다가 잠시 후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할머니 집에서 나온 뒤에야 소리 없이 사라지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소우는 부엌에서 나는 할머니의 통화 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김 교수, 수고 많았네. 역시 명불허전이야. 다음 단계는 예정대로 진행하게. 압박의 강도를 조금 더 높여야겠어. 김 교수, 다음 단계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전문적이어서 소우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소우는 할머니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저녁 뉴스를 보며 국내외 경제 동향을 꿰뚫는 분석을 내놓거나 무심코 펼친 신문의 해외 원자재 시세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결국 소우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는 할머니의 등 뒤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요즘 우리 집에 찾아오는 아저씨들은 누구예요? 그리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설거지를 하던 선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소은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소은은 그 안에서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없었다. 선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소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래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잡고 있는 것뿐이란다. 아가,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마당의 작은 텃밭으로 나갔다. 선희는 호미를 들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곳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아주 단호하고 망설임 없는 손길로 흙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잡초 하나를 힘껏 뽑아냈다. 흙이 파헤쳐지며 질긴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희는 그 뿌리를 말없이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래전 자신이 직접 심었으나 독초가 되어버린 식물의 근원을 잘라내는 숙련된 정원사 같았다. 그녀의 적들이 주위타 화려한 성의 외벽에 이제 막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박태준의 집무실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편집증적인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이아몬드 스캔들은 일파만파로 번져 그룹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주간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도 보이지 않는 손은 교묘하게 허점을 파고들며 JC그룹의 숨통을 조여왔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꾼의 소행이 아니었다.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이며 개인적인 감정마저 느껴졌다. 마치 JC그룹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모든 것을 지켜본 유령이 복수를 하는 것만 같았다. 돈의 흐름을 쫓는 건 그만둬. 어차피 다 유령 회사일 테니 이제부터는 전략 자체를 분석해. 이놈의 공격 방식 마치 우리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어. 약점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박태준은 사설 정보팀과 그룹의 원로 임원들을 모아놓고 고함을 쳤다. 그의 지시에 따라 팀은 지난 몇 주간의 공격 패턴을 시간대별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스크린 위에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펼쳐졌다. 그때 박태준의 부친인 박진성 명예회장의 시절부터 그룹에 몸담아온 김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스크린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방식은 김전무 뭐 아는 거라도 있어? 박태준이 날카롭게 물었다. 아닙니다만 이 전략 과거 문 회장님께서 경쟁사를 상대하실 때 쓰시던 방식과 소름이 돋을 정도로 흡사합니다. 문 회장.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문선이 JC그룹의 신화적인 창업주, 그리고 박태준의 아버지가 배신하고 내쫓은 비운의 경영자. 그룹 내부에서는 암묵적으로 금기시되는 이름이었다. 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문선이 죽은 사람이 땅 파고 돌아오기라도 했단 말이오.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니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그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심기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회의를 끝난 박태준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본사 맨 꼭대기 층에 위치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명예회장실 안쪽의 비밀 자료실로 향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곳은 JC그룹의 역사가 봉인된 곳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낡은 서류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아래쪽 서랍에서 빛바랜 앨범 하나를 찾아냈다.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의 사진이 나왔다. 총명함과 열정으로 반짝이는 눈, 단아하면서도 강단 있는 미소. 사진 뒷면에는 박진성, 문선이, 은선 주얼리 창업기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선 주얼리, JC그룹의 전신이었다. 박태준은 다른 서류처를 넘겼다. 그곳에는 경영전략보고서, 작성자 문선이라고 적힌 수많은 문서들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읽어 내려갔다.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방식, 여론을 이용하는 법, 자금 운용의 흐름까지.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그 방식과 모든 것이 똑같았다. 순간 박태준의 눈앞에서 현실이 무너져 내리고 과거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1980년대 서울의 작은 공방. 젊은 문선이와 박진성은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희의 천재적인 디자인 감각과 세공 실력, 그리고 진성의 야심찬 사업 수완이 만나 은선 주얼리는 기적처럼 성장했다. 선희는 품질을, 진성은 확장을 외쳤다. 처음에는 완벽했던 그들의 파트너십은 회사가 거대해지면서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선희는 최고의 품질을 위해 타협하지 않았고, 그것은 더 빠른 이익을 원하는 진성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탐욕에 눈이 먼 박진성은 다른 이사들과 결탁하여 그녀를 몰아낼 음모를 꾸몄다. 운명의 이사회 날, 박진성은 위조된 서류들을 증거로 내밀며 선희를 경영부실과 횡령 혐의로 몰아붙였다. 그가 몰래 사들인 지분과 우호 세력을 등에 업고 그녀의 모든 권한을 박탈했다. 평생의 동반자라 믿었던 사람의 서슬, 퍼런 배신 앞에서 선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회사에서 빈손으로 쫓겨났다. 자신의 이름과 영혼이 담긴 그곳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것은 남편의 유품이자 자신이 직접 디자인했던 작은 나비 브로치 하나뿐이었다. 과거의 환영에서 깨어난 박태준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자신은 익명의 기업 사냥꾼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돌아온
회사의 진짜 주인이자 복수의 화신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공포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같은 시각, 소우는 자신의 방에서 낡은 신문 기사들을 검색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통화 중에 말했던 김 교수의 이름을 검색하자 셀레스티아의 비리를 폭로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연관 검색어로 뜬 은선 주얼리와 창업주 문선이. 소우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 사진과 함께 한때 업계를 풍미했던 천재 디자이너이자 경영자였던 그녀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할머니를 모욕했던 셀레스티아는 원래 할머니의 회사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할머니가 시작한 거대한 복수극이었다. 그날 저녁, 소우는 인쇄한 기사를 손에 들고 거실에서 할머니를 기다렸다. 문선이가 장을 보고 돌아오자 소우는 말없이 기사를 내밀었다. 할머니, 이게 할머니 맞죠? 소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JC그룹 원래 할머니 회사였어요. 선희는 기사 속 자신의 젊은 얼굴과 그보다 더 아프게 자신을 바라보는 손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아무런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명확한 긍정이었다. 다 지난 일이란다. 선희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소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왜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힘들고 아픈 과거를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계셨어요? 소녀의 울음 섞인 원망은 분노가 아닌 할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선희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다가와 손녀의 작은 몸을 힘껏 끌어안았다. 주름진 손이 소은의 등을 따뜻하게 쓸어내렸다. 미안하다. 아가, 내 욕심 때문에 너에게까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의 품에 안겨 소은은 한참을 울었다.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거대한 비밀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영원히 예전 같을 수 없을 터였다.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를 넘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동지가 된 것이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최유라는 그 쥐와 같은 심정이었다. 박태준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녀의 화려했던 커리어는 이제 바람 앞에 촛불 신세였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녀는 박태준을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기업의 정보망을 이용할 수 없는 그녀가 기댈 곳은 없었다. 그러다 문득 뇌리를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모든 사건이 시작되기 직전 자신의 매장에서 모욕을 주었던 그 늙은이와 소녀, 박태준이 문선희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던 모습과 그 기억의 파편이 기묘하게 겹쳐졌다. 설마 그 할망구가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최유라는 값싼 흥신소에 그들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초라한 늙은이가 바로 JC그룹에 사라진 창업주 문선희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 있던 소녀는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손녀 강소은이라는 것을. 최유라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것은 복수다. 그날 자신이 뱉었던 모욕이 거대한 복수극의
반가쇠가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공포에 떨었지만 동시에 비열한 희망을 보았다. 문선희의 유일한 약점, 바로 손녀 강소은, 최유라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소은의 학교 앞에서 차를 세우고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소은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며칠 사이 초췌해지고 도끼가 오른 그녀의 모습은 과거에 화려했던 매장 매니저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마침내 소은이 교문을 나서자 최유라는 채서 내려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강소은 학생, 맞지? 잠시 얘기 좀 할까? 소은은 눈앞의 여자를 즉시 알아보았다. 할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장본인. 소은의 눈빛이 차갑게 경계심을 드러냈다. 최유라는 애써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놀랄 것 없어. 그냥 안쓰러워서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만 불쌍하게 됐잖아.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 목소리에는 교활한 독사의 혀 같은 위협이 담겨 있었다. 학생, 할머니께 가서 전해. 늙어서 추하게 욕심부리면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학생이 다치기 싫으면 여기서 멈추라고 말이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최유라는 어린 소녀가 겁에 질려 울며 집으로 달려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소은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소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최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기 쉬운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그것과 꼭 닮은 강인하고 서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가장 소중한 걸 잃는 게 어떤 기분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소은은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그걸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까요. 소은은 말을 마친 뒤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녹음 중이던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최유라가 했던 협박의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최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소은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 당당한 뒷모습에서 최유라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 밤 소은은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모든 것을 들은 문선희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자신을 향한 공격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감히 하늘 아래 하나뿐인 손녀를 건드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선을 넘은 것이었다. 할머니, 이제 더 이상 저를 뒤에 숨기지 마세요. 소은이 결심에 찬 눈으로 말했다. 저도 이 싸움 같이 할래요. 할머니의 유산을, 그리고 우리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요. 저도 싸우게 해주세요. 문선희는 한참 동안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훌쩍 자라 자신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손녀의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의 젊은 날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소은은 본격적으로 할머니의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과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다락방에 올라가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 담긴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소은은 그 안에서 낡은 스케치북 여러 권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 스케치북이 아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은선 주얼리 시절의 섬세한 디자인과 함께 깨알 같은 글씨로 그날의 영감, 원석에 대한 단상, 경영에 대한 고민들이 적혀있는 할머니의 일기장이자 기록 보관소였다. 소우는 밤을 새워 스케치북을 읽어 내려갔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그녀의 눈이 멈췄다. 평범한 진주 브로치 디자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드비어스 사와의 비공식 공급 계약. 박 사장은 정식 루트보다 원석을 싸게 들여온다며 좋아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다이아몬드는 피의 다이아몬드길 가능성이 있다. 그의 비자금 장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별도의 장부에 거래 내역을 기록해 두었음. 비자금 장부. 소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비리가 아니었다. 박진성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고 할머니는 그 증거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장부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소은은 다시 스케치북을 뒤졌다. 다른 페이지. 아주 소박한 음반지 디자인 옆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그의 비밀은 항상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 있다. 내 첫 번째 보물상자. 그 안에 그의 탐욕을 봉인한다. 첫 번째 보물상자 소우는 할머니의 첫 번째 보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젊은 시절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는, 지금은 다락방 구석에서 낡은 천에 덮여있는 작은 보석함이었다. 소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중 바닥을 발견했다. 바닥을 드러내자 그 안에는 낡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그 안에는 날짜와 함께 입출금 내역, 의문의 코드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박진성이 수십 년간 조성해온 비자금의 흐름과 불법 거래의 내역이 고스란히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다. 세월의 흐름 속에 문선이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소우는 수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에서는 문선이와 조영철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소우는 두 사람 앞에 조용히 낡은 수첩을 내밀었다. 수첩의 내용을 확인한 조영철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놀라움이 떠올랐다. 그는 경외감마저 담긴 눈으로 소은을 바라보았다. 문선희는 수첩을 받아 들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과 승리의 확신이 교차하는 복잡한 눈빛으로 한참 동안 수첩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손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아이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가장 믿음직하고 눈부신 파트셔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네가 해냈구나. 아가, 네가 우리의 마지막 무기를 찾아냈어. 노쇠한 여왕과 충직한 기사, 그리고 이제 막 각성한 공주. 세 사람은 낡은 비밀 장부를 중심으로 모여섰다. 이제 마지막 결전을 향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JC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긴장된 공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최근 연이어 터진 스캔들로 그룹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 주주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다. 이 모든 불안을 잠재우려는 듯 박태주는 당당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그룹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강력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의 시선이 잠시 객석 앞줄에 앉은 최율에게 닿았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박태준이 발표할 구조 조정 계획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터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박태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최근의 어려움을 성장을 위한 진통이라고 포장하며 곧 JC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연설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가 준비한 야심찬 비전 발표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연설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볼륨의 육중한 이중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한 여인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문선희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시골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재단된 기품 있는 네이비색 정장은 그녀의 마른 몸을 빈틈없이 감쌌고 은은하게 빛나는 백발은 우아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옷깃에는 그 낡고 오래된 나비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브로치는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왕가의 인장처럼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으로 중앙 통로를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양옆에는 그림자처럼 조영철 실장과 날카로운 눈빛의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든 차에 뒤따랐다. 박태준은 단상 위에서 그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얼굴의 핏기가 모두 사라지고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진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문선희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연단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변호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 회의를 진행하던 의장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장님, 잠시 의사 진행을 멈춰 주십시오. 저희 의뢰인 문선희 여사께서는 익명의 대리인들을 통해 JC그룹에 의결권 있는 주식 42%를 확보하셨습니다. 현 시간부로 이 자리에 계신 문선희 여사께서 JC그룹의 최대 주주이심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선언이 끝나자마자 볼륨은 거대한 폭탄을 맞은 듯한 혼돈에 휩싸였다. 주주들의 경악에 찬 외침과 기자들의 질문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문선희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얼어붙은 박태준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지자 신기하게도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반세기 전, 저는 작은 공방에서 은선 주얼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정직과 신뢰, 그리고 최고의 품질이라는 가치를 걸고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태준에게 향했다. 하지만 제 가장 친한 동업자이자 친구였던 한 남자가 그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는 순간 박태준이 준비했던 발표 자료 대신 거대한 스크린이 새로운 화면으로 바뀌었다. 조영철 실장이 이미 시스템을 장악한 것이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첫 번째 화면은 소은이 찾아낸 낡은 비밀 장부의 한 페이지였다. 박진성 전 명예회장은 제게서 회사를 강탈한 것도 모자라 수십 년간
불법적인 다이아몬드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저질러 왔습니다. 문선희의 선언과 함께 스크린에는 장부의 내용, 해외 계좌의 거래 내역, 탈세를 입증하는 회계 자료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났다. 모든 증거는 반박의 여지 없이 완벽했다. 여러분이 속으셨던 셀레스티아의 다이아몬드 스캔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탐욕과 기만을 그대로 물려받은 현 CEO 박태준이 만들어낸 부패한 기업 문화의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미성년자인 제 손녀에게 접근하여 신변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최유라가 소은을 협박했던 녹음 내용이 볼룸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자신의 목소리가 만천해 공개되자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박태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이야. 라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거대한 진실의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부서졌다. 바로 그때 볼룸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닥쳐 들어왔다. 문선희의 법률팀이 주주총회 시작과 동시에 검찰의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다. 박태준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가 박태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는 짐승처럼 발버둥 쳤지만 모든 것은 끝난 후였다. 이 모든 아비규환의 한가운데 문선희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가는 박태준의 비참한 뒷모습을 좇고 있었다. 그 눈에는 승리감이나 통쾌함은 없었다. 오직 너무나도 오래 지체되었던 정의를 집행한 자의 깊고 지친 슬픔만이 어려 있었다. 여왕이 돌아왔다. 빼앗긴 왕좌를 되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부패한 왕국을 불태워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JC그룹을 둘러싼 세계의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지만 진실의 빛 아래 모든 혼돈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박태준은 수십 년에 걸친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퇴장했다. 최유라 역시 협박 및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부패의 상징이 되어버린 셀레스티아 브랜드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세간의 관심은 이제 회사의 진정한 주인으로 돌아온 문선희에게 쏠렸다. 모두가 그녀가 다시 한번 그룹을 이끌며 제2의 신화를 써 내려갈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얼마 후 JC그룹 본사에서 열린 임시이사회. 문선희는 회장석이 아닌 평범한 이사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분과 권한을 사회에 환원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룹의 이름은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희망을 담아 은선재단으로 변경되었다. 재단의 새로운 이사진에는 존경받는 법조인들과 셀레스티아의 비리를 용기 있게 고발했던 김동현 교수를 포함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질 이사장 자리에는 평생을 그녀의 곁에서 헌신했던 조영철 실장이 앉았다.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재단의 주된 사업 목표가 될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공식 석상이었다. 문선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처럼 조용히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시골의 작은 집으로 강소은의 할머니 자리로 돌아왔다. 계절이 바뀌고 따스한 가을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던 어느 오후, 문선희의 작은 작업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선희는 돋보기를 낀 채 작은 보석을 세공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소은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치열했던 싸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나무 향기와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 흐르는 따스한 정감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소은아, 이리 와보렴. 선희가 다정한 목소리로 손녀를 불렀다. 그녀는 소은의 앞에 잡고 아름다운 비단 상자를 내밀었다. 소은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영롱한 빛이 흘러나왔다. 아름다운 나비 브로치였다. 과거에 그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지만 이번에는 백금과 영롱한 월광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화려하게 반짝이지는 않았지만 달빛을 머금은 듯 깊고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할머니, 이 나비의 한쪽 날개는 힘이란다. 선희가 브로치를 들어보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날개는 그 힘을 올바르게 쓸 자격, 바로 품이지. 두 날개가 균형을 이뤄야만 비로소 저 하늘을 아름답게 날 수 있는 거란다. 절대 잊지 말거라, 아가. 그것은 그녀가 평생의 풍파를 겪으며 얻은 지혜이자 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진실된 유산이었다. 선희는 소은의 가슴에 직접 브로치를 달아주었다. 소은은 가슴에 달린 나비를 내려다 보았다. 그 차갑고도 따스한 감촉에 그녀는 지난 모든 일들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소은이 막 디자인을 마친 한 쌍의 귀걸이가 그려져 있었다. 한쪽은 섬세한 열쇠 모양, 다른 한쪽은 그 열쇠에 꼭 맞는 자물쇠 모양이었다.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유대를 상징하는 디자인이었다. 문선희는 손녀의 스케치를 보며 더없이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되찾고 싶었던 것은 회사가 아니라 바로 이 평범하고 찬란한 순간이었으리라. 카메라는 따스한 햇살 아래 함께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녀의 모습을 비춘다. 한 사람은 지난 세대의 장인으로,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세대의 창조자로, 그들의 진정한 유산은 거대한 기업의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을 떼어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치 있는 최신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은 저희 팀이 더욱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